들어갔는데. 안녕하십니까. 봉남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강 때 저희가 그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나가죠? 지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네이버 지도를 제가 첫 화면에다가 띄워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글에 대해서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네이버나 다음 지도도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이버 지도는 일단 이제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네이버 지도에는 제약사항들, 지난주 시간에 공항이라든지 어떤 주요 시설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활용했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 잠깐 네이버 지도에는 과거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네이버 지도를 화면에 띄워놨고요. 오늘 주제는 부동산 투자 심리입니다. 부동산 투자 심리. 그래서 투자 심리 좀 이따 저희가 이제 설명할 거고요. 일단은 네이버 지도를 잠깐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도 보시면은 참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이제 일본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방파제 역할을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있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섬이다. 물리적으로 이제 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지도에서 일본 지도를 보시면은 우측에 도쿄, 중간에 나고야, 그다음에 세 번째 오사카, 이렇게 하얀색 있는 부분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일본도 큰 산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땅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면적은 꽤 큽니다. 저 위에 러시아 홋카이도부터 쭉 밑으로 해가지고 나가사키, 카고시마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 네이버 지도 보시다시피 이게 신경망이 혈관,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도로가 혈관이죠, 혈관.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과 속초는 거리상으로는 꽤 예전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서울에서 원주를 통해서 영동고속도로로 해서 강릉으로 가서 속초로 올라가는 디귿자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기 힘든 곳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속초까지 2시간 반, 차 안 막히면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왔다 갈 수 있는 곳이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큰 고속도로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를 자세하게 한번 크게 움직여 볼게요. 위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은 이제 뺑 둘러 있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요. 서울,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춘천시 조그만한 점 하나 보이죠? 춘천시, 그 다음에 속초 양양 쪽, 좀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원주시, 강릉시, 그 다음에 이천 쪽이 쌀이 많이 나오는 고장이죠. 좀 그래도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 색깔을 보시면은 다 좀 진한 색은 이제 산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좀 연한 색은 아마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도 좀 쌀 지을 수 있는 평지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은 서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땅의 가용 면적이 그렇게 돼 있고, 당진이라든지 아산시 주변. 그러니까 이 동쪽을 보면은 조금
땅을 쓸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산이에요, 산. 거의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90% 이상이 뭐 산이기 때문에 쓸모 있는 땅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죠. 그 다음에 세종시 좀 내려가면은 이제 우리 그 구미시라든지 문경시라든지 대구시, 그 다음에 포항시,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보면은 이제 김제가 말 그대로 곡창지대죠. 뭐 김제평야라고 하죠. 그리고 그 새만금해서 인위적으로 땅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보시면 공군상군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방파제로 막아서 새만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새만금 쪽 사업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 도시계획이 이게 아주 그 오랫동안 목표를 가지고 100년, 200년 목표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과거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은 좀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문화적인 특성이 길게 장기간 좀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의 좀 조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사계절, 이 계절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 사계절이 너무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어떤 내 구조가 장기적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신 머리는 적도지방 사람들보다 굉장히 머리는 똑똑하죠. 이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에 있던 사람들이 좀 머리는 똑똑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변화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떤 그런 쪽으로 뇌가 좀 발달되다 보니 암만 해도 부지런하고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부지런하죠. 부지런하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하지만 약간의 그 장기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우리가 농을 한번 봐보시면은 집에 이제 다들 집에 가보시면은 농이 있잖아요. 농에 딱 열어보면은 여름옷부터 봄, 가을, 겨울 모피코트까지 반팔부터 모피코트까지 꽉 차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사계절이 뚜렷하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뭐 반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태국 뭐 그죠? 반팔 몇 벌만 있으면 충분히 뭐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추후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있던 사회적인 문화적인 특성이 부동산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리뉴얼 도시재생 사업에서 어떤 성당을 하나 이렇게 리뉴얼을 한다 이 말이죠. 한 200년 걸립니다. 200년. 어떤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어떤 문화재라 할지라도 그래 장기간 동안 이렇게 복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남대문 소실됐을 때 그게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다 푸다닥 된 것 같아요. 좀 급하죠. 굉장히 급합니다. 뭐든 그래가지고 뭐 단청이 어쨌네, 그리고 나무가 금이 갔네, 뭐 그런 일 아마 뉴스에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검증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충분한 걸 거친 다음에 어떤 계획과 이게 공사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아마 이게 우리 그 특성, 우리 문화적인 특성, 그다음에 빨리빨리 저급증, 그다음에 또 허세도 심하잖아요. 우리는 허세 장렬합니다. 왜 제가 허세가 장렬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뭐 대형차, 중형차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서울 시내 보면 혼자 타고 다니면 뭐 대형차, 중형차 뭐 컴팩트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유럽 차들은 좀 컴팩트하죠.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도 좀 스마트하고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허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잠깐 또 혼나갔네요. 다시 원위치 되면 그래서 이 새만금 사업을 보면은 굉장히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새만금 사업. 그리고 요즘 군산 어렵죠. 군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도시가 직주 근접이죠. 그래서 이 군산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사 짓는 거고 결론은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 근데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대우 GM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군산이 힘들죠. 그래서 이 경제 산업 구조와 부동산의 그 상관성, 그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볼 줄 아셔야 돼요. 대구가 예전에 뭐였죠? 신발? 뭐 섬유? 뭐 이런 쪽이었죠, 대구가. 그 다음에 이제 거제 같은 경우는 뭐 밑에 거제 좀 더 내려가겠지만 거제도 조선업이 굉장히 그 화랑일 때하고 지금 현재 사정하고는 굉장히 180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 산업 구조를 알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셔야 롱런합니다. 길게 갑니다. 길게. 그 산업 구조를 생태계, 그냥 산업 구조의 생태계를 이해를 못하고 뒷북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간혹이 아니고 거의 많이 있죠. 예전에 거제 같은 경우에 한참 원룸 사업이라든지 해서 방이 없을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거의 공실도 많고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군산도 한때는 주택으로 말해 임대사 지금 군산 가보면은 뭐 30층, 40층짜리도 건물 빌딩 그 주상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왜 있겠어요? 그게 한참 잘 나가니까 도시가 잘 나가니까 고층 아파트들을 쭉쭉 올리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롱런을 해야 되는데 이 산업 구조의 어떤 퇴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4차 산업 이렇게 쭉 넘어가는 과정인데 2차, 3차 산업들이 암만 해도 중국으로 이제 바톤을 넘겨주다 보니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을 가진 산업 구조를 한 도시. 그게 대표적인 어디겠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미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마 평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평택 산단 평택이 아마 이제 삼성전자 아마 이제 수원 기흥 이쪽 동탄 이쪽이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있다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업하고 또 산업 구조하고 어떤 부동산하고 연관성도 있다라는 거 그걸 또 이해를 하시고 부동산을 시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저 테란밸리 쪽에 벤처 사업들을 해가지고 테란밸리에 많은 부동산 그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가 그게 어디로 갔어요? 저기 판교로 내려가면서 약간 테란 쪽에 그 사무실들이 약간 이제 공실이 벤처사 많이 이전하는 바람에 약간은 또 공실이 생기고 그랬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산업구조와 부동산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 내려가면은 이제 강주, 나주 평화도 있죠. 나주 평야, 나주, 강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뭐 지난번 말씀드렸죠. 부산하고 뭐 마산하고 이렇게 합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됐죠. 창원시 쪽 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크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수도권, 누가 뭐래도 2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부동산은 수도권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뭐, 강원도,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이쪽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집약이 돼 있잖아요. 서울 주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울 시내에서 남부순환도로라고 있어요. 남부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중심으로 개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뭐 이런 식으로 강변분로,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이 주변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죠. 개발을 했다가 이제 도시라는 게 이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확장을 하면서 애각순환도로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서울을 제외한 이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보시면 다 이 도로에 따라서 연접해 있습니다. 도시가. 그래서 이 부동산도 마저 도시계획을 먼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이 뭔지. 도시계획은 누가 수립을 합니까? 결국 사람이 수립을 하잖아요. 저희 사람이. 로봇가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딱 수립하고 사람 머리로서 이제 수립하다 하는데 이제 도시계획을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이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놨다는 데의 의미를 한 번쯤 고민들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저기다, 그 당시 지금이나 보니까 뭐 애각순환도로가 거의 일반 도로 맨날 막히죠. 많이 막힙니다. 근데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를 만드는데 저 사람 왜 저기다 도로를 만들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북쪽에 보시면은 애각순환도로 보시면은 고양시 쪽에 일산 IC 주변 그쪽에 일산이라는 신도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김포 쪽 옆에 보면 이제 김포 신도시, 그 다음에 부천 쪽에 보시면은 부천 중동 상동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강명 쪽 안양 신도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판교 성남시 이쪽 주변, 그 다음에 위례, 그 다음에 미사,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 이쪽으로. 좀 이제 북쪽으로는 약간은 좀 떨어져요. 북쪽으로는 이 북쪽 외곽은 보시다시피 이제 산이 좀 많고요. 평지가 없습니다. 개발할 평지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일산하고 이 구리시하고 이걸 연결을 해준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다가 양주를 이제 좀 개발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양주를 개발하긴 하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제 도시계획을 했지만 좀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결과론적인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신경망, 말 그대로 신경망처럼 혈관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을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이 글 수밖에 없어요. 강남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강남 안 산다고 해서 괜히 강남 미워하거나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쪽 강남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강남은 서민들한테는 30년 전에도 힘들었던 것이고 20년 전에도 힘들었던 것이고 10년 전에도 힘들었던 거, 지금도 힘든 것입니다. 서민들이 딱 진입하기에. 서민들이 한 90% 만약에 보통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강남이란 뭔가 이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데 추후에 제가 강남만 강남만 가지고 일강을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강남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보시고 이제 지도를 보는 방법을 좀 모르겠다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단시간 내에 이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 잠실을 놓고 보자고. 이 네이버 지도, 뭐 구글 지도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지도 같은 데 보시면은 이게 똑같이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리센츠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파크리어도 보이고 보니까 여기는 잠실 5단지가 보이시죠? 잠실 5단지. 그럼 이 지도상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 리센츠 아파트와 잠실 5단지 아파트의 지도상 딱 보신 느낌이 조금 그래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죠.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죠. 왜 많이 틀리다 그러냐면은 리센츠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맞죠? 아파트죠.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파트로 보면은 안 돼요. 이게 왜 아파트입니까?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라 이게 아파트죠?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 이걸 잠실 5단지를 아파트를 아파트 사러 간다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 잠실 주공 5단지 땅을 사러 간다 생각하셔야 땅. 잠실 리센치 아파트는 아, 이건 아파트를 사러 간다. 내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이게 보기 아파트도 아주 있고 뭐 사람도 살고 그러는데 왜 이게 토지입니까? 왜 그러겠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건축이 될 예정이고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행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지는 더 이상 아파트로의 존재 가치가 아파트로 현재 상태에서 그 아파트를 다 철거하고 다시 땅으로 복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뉴얼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땅을 사러 간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시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은 막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50대, 60대까지 갔다가 다시 원위치 된 거, 원위치. 그럼 다시 활력이 생기죠. 활력이 생기고 다시 가치, 가격,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가치, 가격이 같이 이제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지도에서 보는 느낌은 이것은 용적률이 굉장히 널널하잖아요. 널널하게 보이죠. 이게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동광거리라든지 이게 굉장히 널널합니다. 근데 리센츠나 이미 재건축이 끝난 잠실의 엘사 아파트라든지 파크리오는 이미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동간이 예전에 용적률이 지금 이게 이제 뭐 한 250% 전후겠죠. 여기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시 뭐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이게 다시 재건축 된다. 그걸 기대하고 아마 뭐 잠실 리센치나 엘사 아파트를 재건축을 기대하고 이걸 매입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미래 세대들이 한번 다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내가 표현을 좀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계층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땅은 자기 태어난 그게 있습니다. 그거 누가 부여를 해주냐? 거기다가 누가 줘요? 누가? 사람이 거기다가 입김을 불어 넣어줘요. 이 땅을 놓고 결론 도시계획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의 토지의 형질에 따라서 이걸 갖다 이것은 상업지역, 이것은 준주거, 준공업, 일반주거 이렇게 도시지역 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여의도 대표적인 상업지역은 여의도 같은데 여의도 종로라든지 그다음 잠실 롯데 이런 데 보시면은 상업지역이죠. 처음부터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타고난 건 아니에요. 똑같은 논바닥이었는데 도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을 섹터를 여기는 잠실 뭐 롯데 주변 여기는 뭐 상업지역으로 하자. 그 다음에 석촌 여기 이제 빌라들 많이 지어져 석촌동이죠. 여기는 이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자. 그 다음에 뭐 성수동 같은 데는 중공업 지역으로 하자. 성수동이 대표적인 걸 공장들이 좀 많죠. 중공업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 400%. 그래서 추후에 이제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 그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송은 무작위이기 때문에 어디다 수준을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뭐 어떤 영역을 섹터를 두고 하시는 게 아니고 19세 이상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뭐 19세 이상부터 뭐 80세까지 또 굉장히 사는 곳 뭐 제주도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속초에 사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조금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한테는
아, 저거 뭐 용적률 컴페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리고 뭐 상업적에는 뭐 700%, 800% 일반 상업, 근린 상업, 뭐 이런,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 이쪽에 또 처음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설명을 해야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어서 이 강의가, 이 방송이 조금은 귀에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준주거라는 것은 준주거 지역 말 그대로 주거잖아요, 주거. 그래서 주거 지역과 뭐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의 뭐 중간, 상업지역의 중간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은 말은 내 땅이 100평인데 400%라 한다면 40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200%면은 일반 주거는 뭐 150%, 1종, 2종, 3종에 따라서 1종 150, 2종은 200, 뭐 3종 250, 뭐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뭐 150평, 150평이면은 좀 낮게 짓는 거고, 그다음에 200%, 200평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상업지역에서 이런 이제 도심지 여의도 같은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말 그대로 햇빛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하면은 안 됩니다. 상업지역 말 그대로 이 상업 용도로 주 목적이 상업 용도의 상업 용도, 상업 주거 목적이 아닙니다. 주거 목적이. 그래서 상업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을 합니다. 고밀도로.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롯데 뭐 주변이라 상업지역이라 해요. 상업지역인데 오락 큰 길 사이로 놓고 나는 내 땅은 여기는 일반 잠실 5단지와 리센치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 여기다 뭐 900% 이래서 1000%를 올린다 하자고요. 빽빽하게 고밀도로. 그래가지고 뭐 60층, 70층 올려야. 그러면 이게 지금 롯데가 남측이지 않습니까? 잠실축 5단지가 북측이고. 그럼 햇볕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측으로 그늘이 지니까 이 잠실 5단지가 그늘이 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늘이 지면은 여기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죠. 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건 분명히 일반 주거지역인데 나는 상업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상업지역 때문에 내가 햇빛을 가린다? 이것은 조금 난센스죠. 그죠? 약간은 이 갤러리아 팰리스라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가 뭐 토지 이용을 하기는 안 해봤지만 여기를 상업지역이라 하자고 주상복합이라 하자고 그러면 같은 상업지역 내에서 내가 여기에 주상복합이 들어왔어요. 주상복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은 거의 사업성 때문에 그 상업지역에 많이 들어옵니다. 고밀도로 땅이 고밀도 지역에. 그러면은 여기가 주상복합이니까 여기 사람이 살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햇빛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막 이래버리면은 조금 뭔가 이상하죠.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인정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거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은 여기는 일조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마 대법원 판례가 아마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다른 느낌, 그러니까 추후에는 어떤 이런 딱 지도를 떴을 때 누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이게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슬슬슬슬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만이 그래도 조금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여기 이 동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요새 그 가밀지구 요새 지금 여기는 100% 가점제래 가지고 지금 아마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밀지구, 위례지구 다음 위에 이제 가밀지구인데 여기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집값들이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주택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밀지구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30평 평균 가격이 한 5억 중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지도를 봤으니까 제가 추천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업무를 보면서 이걸 하니까 사장님 가밀 택지에 지하철도 안 다녀 접근성도 떨어져 왜 여기를 추천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가 지하철도 빵빵 터지고 잘 다니고 교통도 좋고 뭐 다 좋으면 그게 지금 현재 5억 5천에 분양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반문했죠. 반문. 투자는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잠실이 지금 뭐 한 15억에서 18억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직선거리로 한 4km, 뭐 자전거로 18분, 도보로 1시간이네요. 뭐 자전거로 18분. 아니 그러면은 여기가 15억에서 뭐 28억 막 20억 막 나오는데 여기에 5억 5천 어때요? 32평 저기에서. 근데 여기에 뭐 단지가 적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 현대건설 보니까 뭐 1000세대 뭐 그렇게 분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공공 아파트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가격이 가격이 지금 5.5억이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 심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하고 제 상황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내 구조하고 저 내 구조는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 이유로 제가 차근히 제가 경험을 한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틀리다고 이야기한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 가밀지구 이게 어떻게 나가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애각순환도로 이 애각순환 주변으로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수도권 보통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하고 왼쪽을 보자. 그럼 왼쪽에 보면은 지금 둔촌주공이 지금 여기 이제 그 이주 혹은 여기가 만 몇 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호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만간에 9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어디까지 보면은 보훈병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중앙보훈병원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올림픽공원도 이것도 한참 한 3, 4년 전에 한 32평이 7억에서 8억 사이에 했었어요. 지금 한 더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재건축도 제가 추후에 또 하루 날 잡아서 재건축 봐드립니다. 근데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재건축 할 겸 놔뒀죠. 우리 재건축의 역사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20년 있으니까 2006년도 일이에요. 20년 있으면 재건축 허가 내주겠다. 그러니까 막 목동부터 시작해 재건축 아파트 쪽에 막 뜨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어느 정권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40년을 묶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 재건축 된다고 막 투자했는데 그냥 40년 한데 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길게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저 같으면은 그냥 냅둬요. 냅둡니다. 그 땅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40년에 되면 50년에 되면 어때요? 그 땅이라는 것은 목동이라든지 이 보세요. 이 땅 보세요. 이 땅. 올림픽 소수처 둔촌주공 이런 땅이 어디 안 가잖아. 이 땅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그 기존의 그 단독 다가오 이렇게 밀집 지역들은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할 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뉴타운 뭐 재개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들이 나오는데 뭐 한남 뉴타운, 성순 뉴타운 이런 거 15년 전부터 이 뉴타운 한다고 2006년도부터 막 계획 세워가지고 한 동네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논바닥은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논바닥 그냥 보상만 해주고 도시개발 수용 방식으로 그냥 수용해서 따다닥 아파트 지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에는 그런 땅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시가지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택지 개발을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땅이 어디가 있어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왜 내가 지도로, 자꾸 지도를 강조하냐면은, 지도를 가지고 계속 둘러보시라니까요. 뭐, 남은 땅이 좀 있나, 없나? 남은 땅이 없어요. 하나 있긴 있어. 저 김포공항 저 서쪽에 보니까 김포공항 주변에 3천만 평. 근데 이 공항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이 3천만 평 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이 별로 좋진 않아요. 저 김포공항이. 피해를 많이 줘야죠. 피해를. 뭐 비행기 하나. 저 영종도 이 넓은 땅 거 할 줄로도 이번에 또 뭐 개통도 하고 뭐 저기도 만들어지더만요. 그리고 영종도 가보시면 허벌판입니다. 영종 하늘도시니 뭐 이게 그러면은 이게 거리는 멀어도 심리적인 어떤 거리를 단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어요. 영종도가 아직 안 돼 있고 아무튼 서울에는 땅이 없어요. 땅이.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김포국제공항이 예전 어떤 때 영종도로 이전하는 조건 어떤 그걸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세우고 이 김포공항이 옮기는 걸로.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이걸 다시 없던 일로 하고 오히려 여기다가 더 리뉴얼 사업을 합니다. 국제선, 뭐 국내선이 그래가지고 뭐 금액도 꽤큰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또 수리를 해요. 수리를. 그럼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국가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가면은 이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분간 우리 세대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금방 이해합니다. 발주 딱 나왔다. 국제공항 발주 왔다. 그 누가 뭐래도 뭐 신문에서 안 믿습니다. 우리는 안 믿고 재정사업이라고 하죠. 재정사업. 국가의 돈을 들인 사업은 개발을 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죠. 왜? 내일 모레 개발할 땅에다 5천원, 뭐 3천원 이렇게 막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합니까? 안 되죠. 큰일 날 소리죠. 그러면 그거 결정했던 사람들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제가 가밀지구를 뭐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여기서 뭐 이 도로, 이 애각순환도로에서 왼쪽하고 오른쪽 큰 차이가 있죠. 오른쪽은 뭐 간단해요. 하남시. 그 안에는 서울시겠죠. 뭐 그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현장에 가보시면은 자 이런데 여기 보시면은 배달의 입구 사거리라든지 가무달의 이런 쪽 있죠. 이게 지금 다 난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난개발 공장이라든지 이게 그 기능이 어떤 주거지역도 아니고 이게 공업지역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난개발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땅들은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주거지면은 개발 가능성이 조금 뭐 성남시처럼 이렇게 개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이런 동네는 딱 항공사진 딱 봐보시면 분명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이쪽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보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큰 틀을 잡고 크게 그어 나가시라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 보나마나 여기 땅값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 동네. 보나마나입니다.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하철 5호선, 9호선 바로 코앞이 5호선, 9호선이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가 무슨 20억이 가까이 다 된다는데 30평 아파트가 그러면 이게 건설회사에서도 누구든지 이 땅을 욕심내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 개발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개발하면 떼돈을 버는데 그렇잖아요.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뭐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 이익을 뭐 이렇게 나눠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정부도 자기들 어떤 수용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가져가요. 그래서 단지 그것은 사익을 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져가서 그걸 다시 공익사업으로 다시 환원을 해주죠. 환원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그럼 만약에 정부 누구 돈으로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하면은 난리 나죠. 근데 그걸 다시 개발 이익을 다시 환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 같은 거 뭡니까? 로또 해가지고 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또 그 돈을 좋은 데 쓰잖아요. 좋은 데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은
뭐 회사도 마찬가지, 기업체도 마찬가지면 개인은 자기가 이 땅에다가 만약 개인 땅이라 합시다. 그러면 개인 땅이면은 그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본인들이 가져가겠죠. 본인들이 사회에다 환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내가 외국을 좀 이야기하면 그러겠지만 애국에 있는 어떤 행태를 보니까 많이 환원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재산을,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다 환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 문화가. 뭐 경제적인 선진국도 선진국이지만은 그 문화적인 게 절대 무시 못 합니다. 나라는 조그만하고 별 볼일 없다 치더라도 그 굉장히 그 문화적인 어떤 그 국민이 선진국인 데가 많아요. 많습니다. 이래서 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가밀지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으면 저는 투자 안 합니다. 투자 안 해요. 왜? 이미 개발 이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개발 이익이. 개발 이익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뭐하러 삽니까? 이해되세요? 개발 이익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사가지고 내가 시간이 흐르면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내가 개발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투자 수익이 있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밀지구는 어차피 여기 택지 개발을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제 북위례라든지 북위례, 그 다음에 이제 위례 신도시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천 거해동도 이제 그 뉴타운도 뭐 개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은 또 역시 네이버네요. 이게 또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여기에 이제 그 군사, 저기도 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한 섹터를 놓고 오른쪽, 이 도로 애각순환돼서 오른쪽을 보면은 한 섹터가 도시가 큰 신도시가 섹터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불편하면은. 뭐 철도 놔달라, 지하철 놔달라, 막 버스 노선 놔달라, 막 요구를 해요. 왜? 또 우리나라가 간선이 아니 민선 아닙니까? 민선. 국회의원도 민선이고, 구청장, 시장 다 민선이잖아요. 주민들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도로 여건이라도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어찌됐든, 이 강남하고 가깝잖아요. 그냥 강남에서 못 살죠. 일반 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했어요? 강남하고 가까운 데로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하고 가까운 데. 그러면은 여기 바로 강남. 가까운 데 이 하나면 가깝잖아요. 제가 강남에서 가깝다는 게 동탄이죠, 동탄. 동탄은 가깝습니다. 동탄은 거의 강남하고 가깝습니다. 동탄이 한참 아래네.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뭐 강남 대충 수서라고 합시다. 수서라고 여기서 동탄까지 몇 킬로입니까? 35km 정도 되네요. 35km.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남쪽으로 35km가 동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그럼 서쪽으로 뭐예요? 서쪽으로 35km니까 부천, 부평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니까 양평군 뭐 어디 나오네요. 보시고 자 한번 봅시다. 자, 북쪽으로 가니까 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을 제가 이제 찍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제가 동탄이 강남 권역이냐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자요. 똑같은 거리인데, 물리적인 거리하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적인 거리하고는 구별을 할지 아셔야 되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자, 실제로, 자, 인천에서, 부평에서 강남까지 출근길 한번 아침에 내가 출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한다고.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번,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한 시간 반? 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또 양주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통탄은 몇 분? 몇 분이에요? 15분이요, 15분. 15분 아닙니까, 15분. 그거의 결론은 이해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동탄 집값이 따블이 뭐예요? 이제 분양가보다. 그리고 또 동탄에서 서동탄, 동동탄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재미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고 따로. 아무튼 동탄은 15분. 그 다음에 평택은 몇 분? 20분. 딱 두 코스. 그래서 이게 강남 주변 쪽으로 이게 왜 그러냐. 직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직주 근접. 직장은 가까워야 되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직주 근접에서 내가 그 구의 평균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5만이라고 합시다. 15만 채.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유일하게 그 15만 채를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어디? 종로구. 그 다음에 또 강남. 특히 강남구는 아마 76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76만에서 15만 명, 15만 채를 빼면은 60만 명은 강남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외부에서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니 이거 필요 없고 아침에 이 서쪽 김포공항 뭐 강서구에서 이쪽 일산 쪽에서 강남 아침에는 어떻게 돼요? 강남 쪽으로 올림픽대로 그 다음에 88 강명분로 차 꽉꽉 막히잖아요. 반대로는 뻥뻥 뚫려 있지만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서도 남양주 하남 쪽에서 강남으로 출퇴근 꽉꽉 막히잖아요. 또 반대로 동탄 아랫동네 사람들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뭐 이로 뭐 필요 다 없어요. 뭐 몇만이면 그거 다 필요 없고 내 눈으로 확인하시라니까요. 저녁에는 또 어떻게 돼요? 반대로 썰물 쫙 반대 현상 생기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이걸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 뭐죠? GTX-A, GTX-B, GTX-C 막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막 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다 그래요. 그래서 반틈만 재정사업을 하고 반틈 민자사업을 한다 그래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은 무슨 말이냐면 재정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쉽게 정부 돈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고 민자사업은 뭐예요? 결론은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컨소시엄, 어떤 회사, 어떤 펀드 회사라든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결론은 통행료로 받아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재정사업이 아니고 요새는 예전에는 재정사업이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다 민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 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 6,600원인가 되지 않습니까? 왕복 가면 13,200원이에요. 저 인천 저 영종대교. 근데 한 번씩 가끔 가는 사람들 상관이 없는데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들, 영종도 출퇴근하는 사람들, 근데 영종도 사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좀 할인이라도 좀 많이 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싶은데 아무튼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뭐 그것도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영종도 한번 가는데 막 플랜카드 크게 붙어 있더라고. 영종도 주민들 통행료 할인 좀 해달라고. 그 내막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 플랜카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GTX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뭐 단시간에 이렇게 이동하는 건 좋은데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면 지금 동탄도 마찬가지예요. 동탄 이게 얼마 나온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동탄에서 정상 가격이 한 7,600원 되는 것 같아요. 7,600원 강남까지 오는데 뭐 왕복이 아니고 편도.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찍어주시면 좋겠네. 한번 동탄에서 강남까지 요금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7,000원이라 하면 하루에 15,000원 아닙니까? 15,000원, 14,000원, 15,000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30일 놓고 뭐 일요일은 쉬겠지만 30일 놓으면 한 45만원에서 한 50만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너 동탄 가서 살래?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런 똑같은 만약 월세 뭐 전월세라 합시다. 그럼 50만 원 비용을 더 주고 강남 근처에 살래? 아마 고민할 걸요. 그리고 학군도 강남이 훨씬 또 낫고 하잖아요. 동탄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걸 머리를 굴리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래도 나 그냥 그 40만 원 뭐 해도 강남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동탄 전세값하고는 워낙 차이가 심하니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또 결론은 동탄까지 갑니다. 동탄까지. 그래서 그런데도 실제로 이거 수서 바로 밑에 동네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심리적으로. 왜? 13 그리고 SRT죠. SRT로 해가지고 동탄을 아침 때 출퇴근 시간대는 그래도 꽤 차편이 많아요. 이렇게 그 차편도 많고 또 그 할인도 해줍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반값인가 아마 할인을 해줘가지고 좀 편의성을 봐줘요. 그죠? 근데 그 좀 미안한 이야기죠. 그 반값 할인해줬어요. 그럼 그 반값 누가 돼 누가? 누가 되냐고 그 돈을? 참 요새 아무튼 재밌는 일 많아요. 아니 저 사람 출퇴근하는데 왜 그 반값을 내가 내주지? 그죠? 아무튼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큰 그림으로 놓고 봐서는 어찌됐든 이제 할인을 해주는 게 맞겠죠. 어찌됐든 할인을 해줘서 최소한의 일반 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좀 지우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저는 부담 지우는 건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근데 이제 GTX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해. SRT보다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 SRT하고 GTX하고는 좀 틀려요. GTX 같은 경우는 대신도 공법이라 가지고 공법 자체가 이 지금 현재 수서 동타 이 구간은요, 어떤 그 구간하고 GTX 같은 경우 파주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오잖아요. 뚫고 시내를 관통해가지고 삼성 거쳐서 동탄까지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층에서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3, 40m가 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비가 이제 또 많이 나오죠. 공사비 많고 나오면은, 과연 이 일산에서 이렇게 수서까지, 예를 들어서 삼성역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왕복으로, 그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GTX 동탄 삼성 구간 뭐 6,500원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로 아무튼 가봐야 됩니다. 가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또 그 KTX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계획과 끝나는 시점은 가봐야 알아요. 근데 처음에 지금 현재 얼마라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수익 구조를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개수 해가지고 1점 몇 해가지고 딱 올립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가보면은 이제 물가연동이라고 그래요. 물가연동. 공사해놓고 물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사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1조 공사가 많이 2조, 3조 막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실제로, 민자, 그러니까 재정사업은 상관이 없지만 민자 투자회사들은 그 계약을 하거든요. 얼마 하기로 이렇게 해서 그 구조 안 나오면은 결국 정부에서 또 물어줘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게 결론은 민자 사업도 하나의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인데 그 사람들이 수익이 보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적당 수익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이제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할인이 또 쉽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또 오늘도 지도 가지고 끝났네. 지도에서 시작해서 지도로 끝났네요. 벌써 또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참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좀 많은데 제가 원래 오늘 투자 심리, 부동산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도 결론은 또 이거 지도에서 끝나네. 제가 복남자라고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닉네임이라 그러나요? 이걸 이제 한 이유는
제가 이제 복을 만드는 남자예요. 복을 만들어가는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을 만들어가는 남자, 복부인.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저 복부인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서 복부인하고. 근데 우리 복부인이 안 한대요. 우리 복부인이. 우리 집에 있는 복부인이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복남자 혼자 하게 됐는데 제가 언젠가는 복부인을 이 자리에 앉혀보겠습니다. 만약에 복부인이 안 나오면은 제가 이제 다른 여자를 여기다 앉혀놓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쉽게 말해 딜을 하는 거죠. 딜을 본인이 나올 거냐?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 여기다 앉혀놔도 돼?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마 그래야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복부인 왜 우리 복부인이냐면은 복이 많아요.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복이 많냐면은 제가 엊그제도 지난주 시간에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운칠기삼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제복이 있어야 돼. 사람한테는 제복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다가 마중물을 부어도 그게 연결이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매칭이. 예, 그게 매칭이 안 되냐. 그래서 딱 두 가지 부류면 사람은 이 부동산의 복부인, 복남자. 근데 복부인은 많이 있어요. 복부인은. 근데 복남자는 거의 이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전에 30년 동안 뭐 복부인들이 부동산에 아주 뛰어나가지고 뭐 부동산 신여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래,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다 복부인 됐어요, 여자분들은. 삼성이나 뭐 현대나 뭐 여러분들도 그 시대에 만약 그때 뭐 쌀장수로든 무슨 뭐 사업을 했더라 하면은 지금 대기업 다 됐습니다. 충분히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우리가 이제 성장기, 6.25 뭐 일제시대부터 해가 쭉 성장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다 커버렸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그럼 특히나 이제 불로소득이 있을 만한 게 이제 없어요, 사실. 불로소득도 이제 경제가 이렇게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불로소득 뭐예요? 내가 노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 쪽은 근로소득입니까? 아니잖아요.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결론은 뭘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결론은 경제 성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은 오픈마켓이 완전 오픈마켓이에요. 뭐 아직도 뭐 주식 가지고 물론 주식에서 일반 벤처 사업이라도 이런 거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4차 산업 쪽은. 근데 뭐 1, 2차 산업 뭐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 가지고 뭐 이것을 갖다 불로소득으로 크게 부를 벌어보겠다. 그것은 바보입니다. 바보. 시대가 이미 끝났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그쪽 아까 내가 중국한테 다 추월당한다 그랬잖아요. 다 이미 추월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 IMF 때 97년대 5만 5천 원인가요? 한 주다?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잘 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한 달 250만 원 되나요? 200만 원 되나요? 아무튼 꽤 50배인가 올랐잖아요. 그럼 50배 반대로 우리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97년도 그 당시 아마 2억 5천 아마 언저리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갭 투자 한답시고 한번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30대 그때 초반이었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갔는데 지금 그게 보통 25억 30억 한다며요. 한 10배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또 똑같이 10배 오르면 그게 30억짜리가 300억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카오나 뭐 일본 아니 홍콩 그다음에 대만 이런 데가 홍콩 이런 데가 뭐 50억 60억 하니까 아직도 갈 수 있다. 그 나중에 내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론 저도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무조건 말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어야만이 공감을 하고 그게 동조를 해주고 그게 힘을 얻어서 그게 탄력을 받아서 집값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 복부인은 복이 많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